모든 지식을 적당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울 것인가. 학자와 철학자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학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있는 내용을 반복하며 사회적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다릅니다. 책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끝까지 파고들며 기존의 틀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론 배척당하고 혼자가 되기도 하지만 진리를 향한 집요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학자가 안정된 삶을 택했다면 철학자는 불안정한 길을 가더라도 독창적인 사고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식을 다루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학자가 반복하는 지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은 아닙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이 오히려 생각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생각은 유연해야 하고 스스로 작동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그저 말할 거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책을 읽기만 한다면 그건 사유가 아니라 정신을 해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배움이란 외우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길로 깊이 사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상을 억지로 흡수하는 것이죠. 반면 스스로 사고하고 숙고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자기 의지로 움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요. 이런 차이는 우리가 지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에 빠진 사람은 기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는 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길만 따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기도 찾아내기도 어려워지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바로 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읽는 모든 것이 곧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도 소화가 필요합니다. 깊은 사유와 이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진실입니다. 진짜 지혜는 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사유할 때 비로소 지혜는 자라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 탐구하고 자기 의지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학자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 마치 초보자처럼 아이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지식이 과연 진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지식인지 지혜인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즐거움의 원천은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만약이라는 상상을 놀이처럼 즐깁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설탕이나 향신료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재료를 말하기도 하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나 지루하지 않을 두꺼운 책을 고르기도 합니다. 기타 같은 악기나 술 한 병, 함께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도 빠지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무엇도 없이 몸 하나만으로 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홀로 외딴 섬에 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자신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외부의 물건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힘, 마음을 지탱하는 지혜, 그런 것들이 진짜 준비물 아닐까요?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세 끼를 다 챙겨 먹었을 때와 온종일 굶다가 먹었을 때는 느끼는 기쁨이 완전히 다르지요. 청소년 시절의 이상형과 장년이 된 후의 이상형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즐거움 중 가장 강력하고 귀한 원천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예부터 전해지는 이 말처럼 건강은 외부의 재산이나 자극보다 훨씬 본질적인 행복의 조건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밝은 마음과 생기, 깊은 통찰과 따뜻한 양심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그 어떤 지위도 돈도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하나둘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시를 짓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살아온 세월의 깨달음을 글로 남기며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것, 혼자일 때도 늘 곁에 머무는 것,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 삶의 본질이고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연 소외층을 위한 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뉴스를 보다 보면 예전에는 영화에서만 보던 끔찍한 사건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도시 전체를 흔들고 믿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요? 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연쇄살인을 저지른 자,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도 감옥에서는 크리스마스 식사를 받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받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요. 2023년 기준으로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는 평균 3,100만 원입니다. 한편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연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소자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복지의 무게가 정작 더 보호받아야 할 이들에게 닿지 못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한 가족이 고립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은 범죄자가 아닌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반면 흉악범은 전기불 아래 따뜻한 식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복지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조용히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발달장애 가족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비극이었습니다. 그 후로 동행 파트너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이들,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비가 오면 곁에서 함께 대피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시민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비극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과 제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비극들로 가득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문화와 정치가 발전한 만큼 사람의 권리도 존중받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그만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형벌이란 범죄자의 본질을 바꾸기 위한 시도입니다. 감옥이란 공간은 그 환경으로 마음을 바꾸려는 곳이지요. 하지만 과연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실수였다고 주장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바뀌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조용한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고 또 어디서부터 멈춰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깊은 물음입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은 분명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가족을 지킬 수도 있고 힘든 순간 시간과 수고를 줄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가 없던 사람에게 자동차가 생긴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산 자동차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더 좋은 차를 사게 되면 당연히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그 두 번째 기쁨은 처음 차가 생겼을 때만큼 크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익숙함은 감사함을 줄이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갖는 것보다 느끼는 것에 가깝다고요. 더 많이 갖는다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만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서 진짜 묻고 싶은 건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가 아닐까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에 두는 순간 조용히 비극이 시작됩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우린 늘 목말라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오래 일하게 되고 그만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지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계절을 느끼며 걷는 산책마저 사치가 되어갑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불안도 많아집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복의 조건이 오직 돈이라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외로움과 우울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 보여도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린 너무 많은 걸 잃기도 합니다. 즐거움과 쾌락의 이면에는 늘 불안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은
자신의 삶과 평온함이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내 삶에 만족하는지가 진짜 행복의 기준입니다. 소유에 대한 만족은 모두에게 상대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를 따지는 일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곤 하지요.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조차도 상급반, 하급반으로 나누고 고급, 저급이란 말을 스스럼 없이 쓰곤 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계 브랜드를 놓고도 계급도를 만들고 자동차나 사는 동네마저 서열을 매기려 하지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저 재미로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등급에는 천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유통되고 소비된다는 건 금 나누기라는 풍조가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결국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표면적인 것만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 그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차별을 배우고 또 실천하게 됩니다. 진짜 고급은 물건이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투, 행동, 그리고 남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 겸손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 아닐까요? 기업마저도 이런 서열 문화를 부추깁니다. 제품 이름에 로열,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같은 계급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재고가 남으면 싸게 팔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고객의 사회적 지위를 지켜준다며 그 물건들을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거나 노력의 대가를 무시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물질 중심의 계급 안에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만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단 하나가 없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일까? 이만큼의 만족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 물질을 들릴 만한가? 더 현명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들에 조금씩 답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깊이 좋아질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어들며 세상의 가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고급은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삶의 기준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부를 얻으려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진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움과 도덕성, 건강처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집, 물건처럼 내가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나 명성처럼 남들이 보는 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격차처럼 이 자산들도 어느 한쪽이 지나치거나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통증이 생기듯 삶의 균형이 깨지면 마음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자산과 내가 가진 자산, 남들이 보는 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일까요? 칭찬을 많이 들어도 내 안이 허전하다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국 외부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 안의 자산은 충분히 잘 돌보고 있나요? 남들이 보는 나보다 내가 보는 내가 더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면 이미 훌륭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은 많을수록 좋다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살 만큼을 훌쩍 넘긴 그 이상은 행복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불안과 걱정을 함께 끌고 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재벌들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돈이 넘쳐나도 진심으로 웃는 얼굴은 보기 어렵지 않나요? 만약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다면 그들은 진작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를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그 기준은 남들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무리하게 높이지도 말고 너무 작게 잡지도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면 그 이후엔 더 많은 부를 쫓기보다 건강과 배움, 내 삶의 내실을 채우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돈은 우리를 위해 써야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당신이 정한 충분한 삶의 기준, 이제는 그걸 지키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묻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무언가를 욕망하기에 괴로움이 따릅니다. 이미 가진 것이 있어도 또다시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보면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하죠. 저게 내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욕망은 두 가지 고통을 불러옵니다. 첫째는 아직 그것을 갖지 못한 박탈감입니다. 둘째는 이미 곁에 있던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만 없이 누리던 것인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그 소중함은 쉽게 잊히고 맙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만들죠. 그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걸 얻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불행할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 무엇을 얻을지를 계산하기 전에 무엇을 잃게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는 것보다 덜 잃는 삶이 훨씬 지혜로운 삶임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저게 내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을 멈추고
지금 가진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손에 쥔 재산,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일터까지도 모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숲속에 갇혀야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는 목마름을 겪고 나서야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듯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 진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배우는 능력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이라도 상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짐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다시는 잃지 말자. 지금 곁에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깊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을 더 채우기 전에 지금 가진 것을 정말로 느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찮은 지금일지라도 가장 찰락했던 과거보다 우월하다. 낮은 햇살이 머무는 오래된 술집이나 공원,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엔 대개 과거의 이야기가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돈을 꽤나 만졌지. 그땐 사람들이 날 보면 고개를 돌렸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참 대단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 그곳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운 시절을 되새기는 것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대부분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눈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가장 비싼 가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웃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곁에 누가 함께 있는지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두고 지금의 나를 정성껏 가꾸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앞을 향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이는 흥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쓰러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또 누군가는 오래된 인연과 이별을 맞이합니다. 어린이는 자라고 꽃은 피었다가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모두 새롭게 바뀌어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순간도 곧 존재했던 것이 되어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초라한 지금이라 해도 가장 빛났던 과거보다 더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없음이지만 지금은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술집에 앉아 과거만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과거라도 지금의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라했던 과거라도 지금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지금을 놓쳐버려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도 곧바로 과거가 되어버리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찰나를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삶은 허무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찬란해집니다. 지금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